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잘 들으셨죠?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어본 시험지 그대로 옮겨놨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밑줄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땡땡시에서 비파형 동검, 브론즈검, 동검이 나온 겁니다. 뭐 어느 시대입니까? 이거 동검이 나왔는데 말할 것도 없이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비파형 동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비파형 동검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토된 것 중에 가장 길고 형태도 잘 보존되어 있는 매우 좋은 것이로군요. 특히나 이번 유적 발굴은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이라고 또 하나의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산량이 확 늘면서 전쟁이 발생했고요.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유재산도 있었습니다. 이긴 자와 진 자의 계급도 등장을 했었고요. 이긴 자들은 이 시스템을 영원히 forever 가져가기 위해서 뭘 만들더라? 국가, 다 함께 국가가 출현하는 게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그리하여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무엇이다? 고조선이다. 자, 이 정도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불상을 제작했다. 불교가 들어와야 불상을 제작하죠. 불교는 이미 나중에 4세기는 되어야,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5세기 눌지마린간 때, 공인은 6세기 법흥왕 때 되어야 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4세기에서 6세기 이후가 되어야 불상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았다. 축력을 활용하는 것은 대개 철기시대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기록상으로는 이 왕이 드디어 소로 밭을 갈게 시켰다라고 나와요. 신라의 지증왕인데 이 지증왕은 6세기 때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과연 처음으로 소를 이용했겠느냐?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시대쯤에는 축력을 이용한 것 같았고 기록상으로는 지증왕이 시킨 걸로도 나오더라 하는 것을 참고삼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제무기는 철기시대 가야 나오겠죠? 보다시피 이거는 동제무기입니다. 청동이에요. 다음, 주로 바위 그늘이나 막집에 거주했다는 건 어느 시기입니까? 막 지은 집 아니라 그랬죠? 움막집입니다. 구석기의 대표적인 주거지고요. 지배자가 있어요. 지배자, 계급이 있으니까.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 고인돌은 북방식, 탁자식도 있고 남방식, 바둑판식도 있는데 이와 같은 고인돌 중에는 덮개돌의 무게가 200톤, 300톤짜리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돌을 옮길 정도의 강력한 지배자의 출현을 의미한다. 어느 시기에? 바로 청동기 시대에. 됐나요? 정답 5번인 거. 1번 문제부터 몰랐다면 곤란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활음지원상으로 곤란이라고 하죠.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국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학습 주제 가제위기의 과학 기술 발달이라는 문화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려울까 하고 봤더니 또 학생들이 매우 쉬운 이야기를 대화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영실이 자경루를 만들었대요. 장영실은 노베 출신으로 뛰어난 과학자였다. 누구에 의해 발탁되었던? 세종대왕이 발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경루는 스스로 때리는 루, 흐를 루자인데 눈물, 물방울 이런 뜻이에요. 물방울이 시간이 되면 딱 차가지고 떨어지면서 인형이 하나 딱 올라와요. 자시, 축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건 아주 자명종 비슷한 아주 엄청난 과학적인 시계인데 집에 하나 놨으면 좋겠지만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나라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라고 하죠. 한양을 기준으로 천치운동을 계산했던 칠정산. 7개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의 행성이 돌아가는 계산법을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시간을 쟀다는데 매우 자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치구기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왜 측정했을까요? 농사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세금을 원활히 수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었죠. 이와 같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중앙집권과 자주성을 엿보여 주었던 어느 왕의 업적입니까? 전부 다 세종대왕의 업적입니다. 모르지 않았죠?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자,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훈요 10조를 남겼다. 교훈이 되는 10가지 중요한 내용을 후대 왕들에게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이에요. 조선 아니고 고려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역시 모르면 간첩. 모르면 간첩. 이거는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분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창제한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시고요. 수원 화성은 누가 건설했을까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릉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쪽을 신도시로 개척했던 바로 정조의 업적입니다. 사심관 제도는 역시 고려 태조의 업적이고요. 호족들을 통제하면서 한편으로 회유하는 정책이라 그랬었죠. 22담로 22개의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지방제도를 만들면서 여기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을 도모했던 백제의 무령왕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세종대왕은 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절대로 당황하거나 틀리지 마시고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여러분 등급 받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이곳은 이 국가에서 창건된 뭐래요? 불국사래요. 사진도 익숙하고 불국토의 이상이 구현되어 있어. 여기에는 석가탑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불국사 3층 석탑과 그 옆에 10원짜리에 들어있는 다보탑이 있죠. 이 나라의 엄청난 문화유산입니다. 불국사하면 세트로 떠오르는 거 없나요? 경주 가면 항상 같이 둘러보는 불국사와 땡땡땡, 불국사와 땡땡땡, 불국사와 땡땡땡, 불국사와 석굴암. 석굴암이요. 경주는 뭐 전체가 문화유산의 보고죠. 불국사, 석굴암 전부 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경주 지역과 경주 지역이 신라에 쏘기 때문에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신라, 특히 통일신라의 문화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단골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국사, 석굴암뿐 아니라 뭐 월성이라든가 안압지라고 불리는 월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을 같이 헤아려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경주 지역이 전체가 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경주 사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나 불국사, 석굴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므로 이것도 쉽게 푸는 걸로. 나머지 볼게요. 경복궁이 증건되었다. 경복궁을 처음 지은 것도 조선이고 다시 지은 것도 당연히 조선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났던 경복궁을 다시 지은 적이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던 경복궁을 다시 또 수리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판소리 알죠? 뭐 흥부전이라든가 춘향전이라든가 이런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민중문화 되겠고요. 동의보감은 언제 나온 거죠? 허준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민생이 매우 피폐해졌을 때, 환자들이, 병자들이 많았을 때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광해군의 뜻에 따라서 편찬한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 허준이 임진왜란 이후에 편찬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의학서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고려시대에 거란 침략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몽골 침략으로 불탔어요. 그러자 다시 만들어서 재조한 대장경이 8만 장이 넘어요. 8만 대장경이라고 보통 부르지요. 뭐 모르는 게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기도요. 자, 일단 석굴암 정답 찾아주시고 나머지 선지들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학력평가 보통 보고 나면은 맞았다 그럼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가 또 반복되고 수능에도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선지들도 뭔지 꼼꼼하게 하나씩 분석해보는 습관을 늘 기르셔야 합니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나사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백제의 성왕이 몸소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때 신라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흥왕입니다. 6세기 때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고구려가 내분인 틈을 타서 고구려 남쪽을 공격을 했습니다.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고구려 남쪽을 공격하여 북진을 하고 한강유역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하여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이내 신라가 약간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모두 차지하자 화가 난 신라 성왕이 보다시피 백제 성왕이 보다시피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고 말았어요. 자, 이 왕이 누구라고요? 성왕
이 왕이 누구라고요? 진흥왕. 반드시 기억할 것. 결과적으로 이때부터는 신라의 진흥왕이 이끄는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스토리였죠. 오케이. 이건 7세기까지 쭉 지속돼요. 결국 화가 난 백제가 7세기에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하자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있을 때 고구려는 왜 가만히 있었다고요? 내분이었다고요. 근데 내분이 끝날 때쯤에 중국 대륙이 통일이 된 겁니다.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했고 고구려를 공격해 왔어요. 고구려는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수를 막아냈고요. 이어 당이 새로 공격되더니 또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안시성 전투에서 당군도 몰아냅니다. 자, 아까 신라에게 화가 난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은 끊임없이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당과 신라가 각각 손을 잡고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국면이 바로 7세기 중반쯤부터 시작된 삼국 통일 과정이에요. 삼국의 통일 과정이 그 뒤에 나오는구나. 자, 통일이 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이번에는 삼국 지역의 모든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화가 난 신라는 당과 전쟁을 벌였으니 이를 나당 전쟁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못 써드리는지 알겠죠? 세기별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가를 쭉 이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잘해보셔야 됩니다. 자, 가와 나 사이인데 지금 나는 보니까 당나라 군사가 신라 군사와 함께 고구려를 잡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고구려는 멸망했답니다. 즉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장면과 이 장면 사이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와 당과의 고구려의 전쟁. 찾아볼까요?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켰다. 언제입니까? 고려 무신정권 1170년이라는 정변이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조선을 세우죠. 그때 1388년의 일이고요.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점령했던 거는 고구려가 전성기일 때인 5세기 이야기예요. 이거보다 앞선 5세기의 모습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니가 답이고요. 그렇죠? 궁예가 성악에서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라는 거는 후삼국 시대니까 통일 이후 신라 하대가 지나간 다음의 스토리입니다. 하여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다. 삼국 문제는 항상 순서 문제입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나눠가지고 시기별로 사건들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뭘 묻고 있다고요? 어느 나라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항상 발문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경종이 비로소 각 간품에 이것을 정하였는데 사색, 옷색깔과 품에 따라서 나중에 18과로 바꿔 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줬대요? 전지와 시지를 뭐를요? 전지와 시지를 과등에 따라서 전시과라고 하는 고려의 토지제도이죠. 어느 나라에? 고려에. 가에 들어갈 말은 전시과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니까 고려를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고려하면 늘 나오는 거 뻔하다 그랬거든요. 국제무역항이라든가 화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게가 발급되었다. 요 근대기에 나오죠. 양전지게사업 대한제국.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폐하여 난전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해줬던 거. 정조 때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은병. 쌀 20가마의 고액 화폐. 이게 바로 고려의 대표적인 화폐니까 정답은 3번.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평양에서 시작했던 국산품 애용운동이었고요.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 담배를 다 피려고 재배하는 게 아니죠.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 조선 후기 들어가서 일반화되는 모습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항상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려 경제는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은데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역사 동아리에서는 땡땡 말기의 사회 모습에서 혜공왕 이후 진골 귀족들의 왕이 쟁탈전으로 혼란해진 땡땡 말기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싶대요. 진골귀족 그러면은 신라의 귀족이죠. 일부 주제 발표 보니까 또 나왔네요. 육두품. 골품제의 못은 신라구나. 특히 이 시기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원종과 애노의 난 같은 밀란이 발생하고 있었구나. 신라 하대라고 우리가 분류했던 신라 말기의 모습입니다. 신라 하대는 김춘추 직계, 무열왕 직계의 왕위 계승이 끝나고 첫째, 왕위 쟁탈전이 활발하더라. 왕위 쟁탈전이 활발한 게 이때 모습. 그러면서 여기에 밀리거나 지방에서 세력을 키웠던 어느 세력이 등장하더라? 호족들이 등장하더라. 두 번째 모습. 그러자 중앙에서 밀려난 육두품들이 골품제의 모순에 불만을 품고 이들과 결탁하더라. 이들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활동했으며 지방에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지역성을 띄어갔으니 바로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와 풍수지리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도 명당이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면서 지방민을 규합하기 시작한다더라. 중앙의 조세수치, 호족의 조세수치가 너무 심해지자 여기저기서 밀란이 발생했고 그 민들을 끌어안은 호족은 급기야 후삼국을 열었다더라. 궁예의 후고구려, 견훤의 후백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의 모습,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까요? 자, 삼정의 문란, 전정문정 환곡, 이건 조선 후기 가야 나오는 이야기죠. 공명첩의 발급, 임진왜란 때부터 이름이 비어있는 직첩을 남발하여 국가정에 충당하고자 했으나 신문제만 무너지더라. 자, 호족의 성장으로 보는 중앙통치체제의 약화, 호족의 성장으로 보는 중앙의 약화와 지방의 발전, 요게 답이고요. 서울의 집단상소, 서울은 양반의 첩의 아들이었죠. 아이였습니다. 신분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문과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자 우리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게, 과거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관직에. 그러면서 집단 상소운동을 벌였으니 19세기에 들어가서 일반화되는 모습들입니다. 망이망소의 봉기, 망이망소에는 공주명학소에서 무신집권기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봉기죠. 공주명학소에서 특수행정구역 소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호족 3번 되겠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도 뭐 수월하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선사 형직이라고 되었습니다. 수선사? 들어본 건데? 수선사에서 결사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보조국사. 아하, 보조국사 그분 나 알아. 그죠? 정의 결사문 알 것 같아요. 승려 본연의 제대로 돌아가자라는 수선사 결사운동. 그분이십니다. 진울이에요. 수선사 결사운동의 진울. 이분은 무신정권기에 타락한 불교계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승려 본연으로 돌아가 열심히 참선하고, 그리고 경전을 읽고 힘들여 노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스스로 하여 승려 본연의 자세로 명리를 비판하며 돌아가자 라는 결사운동을 벌였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 호응을 했다는 얘기죠. 이걸 바탕으로 수선사라는 결사를, 본래 이름은 권수정의결사였는데 나중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조계종이라는 종파를 열었고요. 이 조계종을 열어서 참선 수양 방법으로 어떤 거를, 정과 해를 함께 닦아라 하여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노력, 나아가 곧 깨달았더라도 몸에 배인 습성을 버리기 어려우니 점진적인 수행을 통하여 끊임없이 닦아나가라라는 도노 점수를 수행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울의 중요한 업적들입니다. 메모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1번 청해진을 설치했다. 장보고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 이게 답이네요.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차승원이었나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고요.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김부식. 해동 천태종은 진울보다 앞선 시기에 등장했던 의천, 대각국사 의천이란 인물이 창시했었죠.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이분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통합. 메모하세요. 자, 됐습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전쟁이 끝난 후 청의 심양에서 5달째가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청에 왜 끌려갔죠 이분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막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청나라에 끌려가서 화해를 거부했다가 마지막에 끌려가서 아내를 그리면서 썼답니다. 근데 지금 인조가 어상복했대요. 삼전도에서 어상전하다가 남한산성에서. 이 전쟁은 뭘까요? 병자호란이죠. 1636년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해오자 우리가 오랑캐를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군신관계에 거부하면서 끝까지 화해를 배척한다라는 척화주전파가 등장을 했어요. 오달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상원, 윤집, 오달제 등등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힘이 약한데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상황은 모면해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그냥 화해를 하고 받아들이자, 화해를 주장하는 주화파 최명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척화파가 대세였기 때문에 인조 정권 자체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병자호란을 겪고 말았어요. 하지만 남한산성에서 40여일간 항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들을 막아낼 수 없었고, 결국 인조가 삼전도에까지 나가서 무릎을 꿇고 3배 구고두의 예를 취하며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분통 터졌던 많은 신하들이 자결도 했고요, 막 도망도 가고 했는데 그 중에 사막사라고 하는 분들은 끝까지 척화를 했다는 이유로 청의 인질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이렇게 글을 써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패배하고 화해를 했으나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내가 오랑캐에게 항복을 했어!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더 힘을 내서 복수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뒤 효종 때 바로 우리는 저들을 정벌하여 복수해야 돼! 라는 북벌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북벌론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저들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북학이 대두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 이후에 나타났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천리장성 축조에 영향을 주었다. 천리장성은 두 번 쌓았습니다. 하나는 수나라를 막아내고 당의 침략을 대비하고자 고구려 연개소문이 주도하여, 또 하나는요, 고려에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압록강에서 도련포 사이에 천리장성을 축조한 적이 있었죠. 을미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후에 나왔던 의병운동이고요. 바로 북벌운동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강동육주는 서희가 거란과의 단판을 통해서, 소선영과의 단판을 통해서 쌓았던 압록강 동쪽의 6개 주고요. 쌍성총관부는 몽골이 침략하여 우리나라에 만들었던 직할령입니다. 이걸 탈환했던 왕 기억하세요? 공민왕이라고. 잘하셨어요. 자, 9번 가겠습니다. 밑줄친 이 법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 비석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이 법이 경기도에서 스타트하여 김육에 의하여 충청도까지 가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었죠. 전국 실시에 100년이 걸렸던 법입니다. 이 법은 박납폐단, 납부 방해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납을 뭘로 거더라? 돈 비스무리한 거, 쌀이나 배나 동전 등으로 걷어서 나라에서는 특산물을 현물로 받는 대신에 돈으로 받아서 사서 쓰겠다,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감, 사과, 대추를 직접 냈지만 돈으로 내라. 그럼 우리가 그 돈으로 감, 배추, 뭐였죠? 이거를 사서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물로 낼 수도 있었던 비리, 박납폐단을 시정하고 한편으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건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라에서는 또 뭐였지? 감, 대추, 배를 왕이 살까요? 누굴 시킬까요? 누굴 시킬 겁니다. 그때 나라의 심부름으로 물건을 구매하러 다니는 엄청난 규모의 어용상인이 등장했으니 이들이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킨 주인공이었다. 바로 공인이다 라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동법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공인, 상품, 화폐 경제 발달. 광해군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관료전이 뭐죠? 노급을 폐지하고 문무 관료에게 땅을 지급하여 노동력 착취를 못하게 하리라. 신라의 신문왕, 뉴스페이퍼 신문왕 때이고요. 회사령이 폐지되었다. 일제는 1910년대 나라를 빼앗자마자 회사령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일정 규모 자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회사를 차릴 수 없게 했어요. 한국인의 영세 자본을 죽이고 일본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다가 20년대가 되자 회사령을 폐지하고 누구나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 민족 자본은 거의 다 죽어버렸고 이제 일본의 이민이 막 이루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그들 좋으려고 그런 거지. 회사령 폐지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민 변정도감 전 땅과 민 백성을 바로잡는 임시관청 공민왕 때가 대표적이죠. 노비나 농장을 제주인을 찾아주고자 만들었던 대표적인 기구였고요.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입니다. 개성 옆 예성강 하구에 있었습니다. 패스. 자, 밑줄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사회에서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모욕적 칭호를 받던 이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하고 부르짖은 게 이 운동이래요. 바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조직을 만들었군요. 형, 저울 형자입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모욕적 칭호 반대, 차별대우 반대. 비록 이때 신분제는 이미 없어졌으나 이 신분제는 갑오개혁 때 이미 폐지가 됐어요. 그러나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백정이나 노비 출신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천한 것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신분제가 폐지된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사실 뭐 직업적인 귀천을 따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신분제가 상당히 공고하게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남의 집 종살이처럼 하는 사람들 TV에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노비처럼 부리고 막 3대째 이런 사람들이. 신분제 폐지 후에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인데 특히 백정이라고 하는 도살업자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이익도 많이 있었고 꽤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학교도 맘대로 못 들어가고 늘 모욕적인 칭호와 차별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920년대 사회운동이 한창일 때 20년대는 사회주의도 확산되고 있었고 여성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어린이운동까지 사회 각계층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때 일본의 수평사라는 조직을 모방하여 우리도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진주에서 이학찬이라는 분의 주도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졌어요. 신분제 폐지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백정들이 주인공이었다는 것도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키워드는 형평, 진주, 모욕적 칭호 이 정도일 거예요. 만족은 누구죠? 만족. 최충원의 노비. 무신 찍었기 때 반란을 주도하다가 실패했던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청군의 진압으로 1920년대 무슨 청나라 군대가 있습니까? 그죠? 청군 진압으로 실패한 건 몇 개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모곤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갑신정변. 군국기무처는 1894년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개혁기구입니다. 이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돼요. 일제히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철회시켰던 단체가 있는데 보안회. 황무지를 개간하여 땅을 다 뺏어가려는 속셈이 눈에 보였거든요. 보안회가 일제히 개항권 요구를 철회시킨 바 있었죠. 자,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로서 이분의 업적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났네 뭐 그죠? 노비한건법, 공복제정, 광덕, 준풍 등의 연호 사용,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해로 해방시킨 노비한건법과 그래야 이분의 업적이 상당히 소감적으로 좋은가 봐요. 이분이 누군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광종 되겠습니다. 빛광자죠. 광종. 고려의 왕이죠. 고려 4대 왕으로서 호족들이 아직까지 판을 치고 있던 그 시기에 강력한 왕권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와 같은 개혁 정책을 실시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매우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호족들을 누르기 위해서는 자기 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구 세력 교체를 도모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내 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새로운 신진 관료를 등용하기 위해서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바로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랑도 개편은 신라 진흥왕, 경국대전의 완성은 조선의 성종이고요. 스타트는 세조, 완성은 성종이었습니다. 초계문신제는 정조가 실시했던 신진 관료를 젊은 관료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방식이었고요.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 고종께서 발표하신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관리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라고 발표하신 근대적 조서입니다. 정답 몇 번? 광종 1번이다. 해결됐죠?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권의 회복을 목표로 한 비밀결사. 비밀결사 가. 비밀결사. 안창호 양계탁 이승훈. 비밀결사.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태극서관 책방 겸 도서관 겸 출판사 겸 도자기 회사까지 있습니다. 회사도 만들고 교육과 산업으로 나라를 키울 수 있다는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이 단체 이름은 신민회. 자, 신민회는 그러나 다른 애국계몽 단체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으니 많은 애국계몽 단체가 무장투쟁에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교육과 산업을 외쳤던 반면 이 신민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함과 더불어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간도 지역 삼원보에다가 국외 서간도 지역 삼원보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신흥 무관학교, 신흥 강습수라는 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노블리스 형제, 이시영 형제, 이회영 형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이후 국권비탈 이후에 일본이 결국 이 단체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가지 내렸습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하여 결국 1911년에 신민회는 해체가 되고 말았죠. 국권비탈 후에 해체가 되었던 단체입니다. 요거 무장투쟁 비밀결사. 하나 더 하자면 공화정치를 추구했다는 것도 빙고. 공화정치 추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정답 어디 있을까요? 4번에 있네요. 그죠?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 1번 독립문 건립은 독립협회죠. 서재필의 독립협회. 어린이날 지정했던 거는 방정환이라는 그분. 소파 방정환 쌤. 이분이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어린이날 또는 잡지 어린이 등이 나오고요. 1920년대 일입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조선어 학회에서 주도했었죠.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결국 학회가 해산되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중단되었다가 광복 후 1957년에 한글학회에서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이 쓰셨던 대표적인 글로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되었던 글이죠. 1923년 무정부주의, 파괴와 건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신채호 선생의 글 의열단 플러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13번입니다.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미군 수백 명이 광성보를 공격하자. 미국이 광성보를 공격하자 어제연 장군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양선과 맞서 싸웠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패하고 말았고요. 어제연 장군을 비롯한 많은 분이 전사하셨고 300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장수 숫자가 쓰여졌던 깃발. 옛날 이제 점이 없으니까 위에 이렇게 생긴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도 미국이 약탈해 갔었죠. 나중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야 반환이 되었는데 장수자의 깃발이 약탈되었던 그 사건 바로 신미양요였습니다. 1871년에 신미양요. 이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왜 미국이 쳐들어왔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미국 배를 한번 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배인 제네럴 셔먼호라는 게 있었는데 셔먼 장군의 배. 이 제네럴 셔먼호가 평양으로 올라오자 당시 평양 군민과의 충돌 끝에 평양감사 박규수가 이 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866년이었는데 그 뒤 한참 뒤에 미국이 이걸 빌미로 쳐들어온 게 바로 신미양요였어요. 근데 이 전해에는 이전에는 같은 해입니다만 병인박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인박해 또는 병인사옥이라고도 부르죠.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도들을 처형한 사건입니다. 신부들과 함께. 그러자 이걸 구실로 또 쳐들어온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같은 해 프랑스였습니다. 이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그래서 병인박해는 병인양요의 배경이 되던 사건이고 화살표가 좀 이상하게 갔네요. 제네럴 셔먼호 사건은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당했던 미국이 이때 처음 하냐? 아니에요. 중간에 독일인을 약간 후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집적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페르트.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에게 통상을 요구하다 실패하자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현군 묘를 도굴하기 위해서 충청도 덕산으로 온 적이 있어요. 이걸 오페레트 토굴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게 1868년의 일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래저래 화가 났겠죠. 아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제거했다고 쳐들어와? 이런 오랑캐. 너희들이 먼저 시비 걸어놓고 쳐들어와? 이런 오랑캐. 게다가 이런 짓까지! 그러면서 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기념하고자 비석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척화비라는 비석이었습니다. 양이 침범하는데 비전즉화, 싸우지 않는 것은 화해하자는 뜻이고 주화매국,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이다 하면서 비석을 딱 세우는 거죠. 못 써드린 줄 알겠죠? 순서와 원인과 결과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랑스, 미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건 흥선대원군.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사건의 배경을 묻고 있어요. 근대기는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항상 원인과 결과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해드렸던 게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결과는 어떤 사건이 나오고 다시 그 사건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를 이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신미양요의 배경이니까는 제너럴 셔먼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별무반은 윤관이 만든 거죠. 고려 시기에 여진족 토벌을 위해서. 비변사는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던, 물론 그 전에 삼포 을묘해변이나 삼포란 때도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임시기구였고요. 조선청약은 1880년대 황준쉔이라는 사람이 김홍집을 통해서 국내 유포시킨 책이었습니다. 친중국, 중국과 친하고 결일본, 일본과 맺고 연미방, 미국과 연대해라, 그런 내용이었죠. 강화도지역은 1876년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던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고요. 이 사건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운동일까요? 각접주, 접주, 포접제 접주. 이 통문에는 대개 외적들이 일본이죠. 날뛰며 한성까지 쳐들어왔어. 아, 한심하다 하여 다시 외적을 치려고 했을 때 녹두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녹두꽃이라는 뭐 드라마 있어요. 녹두장군, 그죠? 최무성 씨인가? 그분이 아마 녹두장군이었네. 좀 작은데 그 캐릭터는 좀 크시더라고요. 녹두알처럼 작다 그래서 녹두장군이에요. 이게 전봉준입니다. 이분이 농민군을 이끌고 공주인군에 이르러 진을 치고 보은의 농민군과 회동하여 함께 기세를 올리고 있는, 누구를 쳐부수고자? 일본을 쳐부수고자 공주로 왔습니다. 1차 봉기 때는 반봉건, 고부군수의 탐악에 반대하면서 봉건 통치자들 물러가라, 이게 대표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를 만들고 열심히 자치하고 있는데 이번엔 일본군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반외세, 일본을 쳐부수자, 다시 일어났던 2차 봉기 때입니다. 공주로 갔죠. 그래서 공주 우금치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우금치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었죠. 자, 농민들이 움직였던 동학농민운동 가장 큰 그 의미는 뭐냐? 농민들의 요구 조건이 봉건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나마 그 받아들여진 내용들을 실현하고자 중앙에는 교정청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졌고요. 지방에는 농민들의 자치조직인 집강소가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1번 선지, 순종의 장례식을 기하여 전개됐던 것은 60만세 운동이고요. 통감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통감부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6년에 설치된 기구예요.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기관, 1904년에 발간되는 신문이니 말할 것도 없고요. 일제의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대 일본의 공업화로 인해 부족해진 쌀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자 했던 대표적인 증식 계획입니다. 정답은 3번. 할만하죠?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문제풀이는 좀 말을 빠르게 해요. 기본 내용 설명할 때 좀 천천히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있다면 다시 돌려보시고 이래야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헤이그, 들어본 것 같아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수가 같습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분이요. 그죠? 광무왕제가 고종이죠. 왜 갔습니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의가 열리자 고종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불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자 일본이 협박했고 불법으로 도장도 지네 맘대로 찍었고 우리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만국 평화에 의해 특사를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이들은 실패했고요. 결국 일본은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순열사는 분사했다고 나와요. 분해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화병에 나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한 거기 때문에 을사늑약 체결 이유가 될 겁니다.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표 문제는 항상 인과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항상 근현대 파트는 인과관계에 주목하라. 뭐 때문에 뭐가 나오고 뭐 때문에 뭐가 나왔는지 이를테면 여기 들어갑니다. 병인 양료 여기 들어갈 거예요. 시험 문제 낸다면 이거의 결과 강화도 지역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갑신전문과 청인전 사이 뭐가 들어가겠고 청인전 결과 들어가겠고 항상 인과관계를 따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주목하시면서 연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예요. 자,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 조직입니다. The end.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새로운 군사 조직을 발족시켰으니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두 개 모르면 안 돼요. 1930년대는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1920년대는 봉오동 대한독립군, 청산리 북로군정서군.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한국의 비밀 침투하는 독수리 작전을 함께 수행하고 국내 진공 작전을 벌였죠. OSS 부대와 함께. 미국의 OSS 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벌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 이름은 한국광복군입니다. 김구 선생이 주석이었고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지청천 이런 분이 있었고 지대장으로는 이범석 장군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선택지가 너무 심하다. 동북구성. 윤관이 고려시대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쌓은 성입니다. 너무 심했고요.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부대. 여러 부대 연합부대였지만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자유시참변은 뭐였습니까? 봉오동 청산리 이후 일본이 간도 지역 주민들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독립군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유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서 결국 적군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분이죠. 약간의 사회주의 계열의 내분으로 인해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족산성의 프랑스 군대 물리쳤던 부대, 양원수 부대가 대표적이 되겠죠. 그 당시 병인양요 당시의 모습들이고요. 여기 있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 펼친 게 바로 한국광복군의 또 하나의 활동입니다. 영국군과는 저 인도나 미얀마로 내려가서 포로신문 암호해독 등을 맡았고 미국의 OSS와는 국내 침투를 계획했었고 두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별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난 6월 올드 군인들이 구식 군인들이 별난을 일으켰습니다.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굴란이라고 해요. 이모년에 있었기 때문에 이모굴란이라고 할 겁니다. 이 별난으로 궁궐이 침탈당했고 왕은 피난을 갔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가 죽었습니다. 하여 일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구식군인들이 자기 나라 문제인데 왜 내가 주관하는 별기군을 막 공격을 하냐. 이 별기군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식군대였는데 일본 교관을 초빙하여 이렇게 훈련을 시켰었거든요. 그 당시 구식군인들은 일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일본 공사관 불질러버리고 막 군인들 죽이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그러자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당시 명성황후, 민왕후였죠. 아직 황후가 되기 전이니까 그분은 청나라 군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청군이 들어와서 이들을 진압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이거 조선에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앞으로 일본 공사관에 또 탈이 날 수 있으니 이제는 일본 공사관에 약간명의 경비병을 두어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군대를 두어 우리가 지킬 거야 라면서 우리나라 중심 한복판에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빌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조약이 무슨 조약일까요?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청나라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령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를 청의 속방으로 삼기로 했었죠. 하여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청과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주교들끼리 팽팽하게 대립하는 희한한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답은 2번. 자, 훈련도가 뭡니까? 선지 1번에 있는 거 임진왜란 때 만들었던 임시기구죠. 임시군대입니다. 포수와 사수와 살수로 구성된 임진왜란 때의 조총부대. 서경천도와 칭제권은 묘청이 얘기했던 거였고 사회주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죠. 1920년대 가야 들어옵니다. 3.1운동 이후에 들어온 사상이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김옥균 등이 딱 일으킨 변란은 갑신정변. 이로부터 2년 뒤의 사건입니다. 다음 18.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2600만 남녀노소가 아침마다 일제히 라디오 체조를 합니다. 딴따단딴 체조를 하고요. 체조장에 모여 국기, 그것도 일본 국기를 개항하고 궁성에 요배하고 일본 공을 향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요배를 하고 그리고 황국신민 서사를 외우고 우리는 황국신민으로서 천황께 충성을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확성기를 통해 울려나오는 라디오 소리에 맞춰 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공습에 대비한 훈련도 합니다. 미국에 공습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국기를 개항하고 궁성요배라든가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분위기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모습이죠. 38년에 전시 총동원령을 내려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던 일본은 1941년 미국을 공격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이제는 우리 학생들마저도 전쟁터에 끌고 가기 위하여 징용, 징병은 물론이고 학도병제까지 실시합니다. 했던 게 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슬픈 상황이었죠. 그죠? 우리가 함께 분노하면서 배웠던 그 파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이 뭐였냐요? 전쟁통이니까 물자 수탈이지 쌀 공출, 가축 공출, 금속 공출 다 뜯어갑니다. 전심으로 총동원하자. 사람도 물자도 인적 동원, 물적 동원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때의 모습. 당백전은 누가 발행했습니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려고 발행했다가 물가가 폭등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대전 회통 역시 흥선대원군이 발행했던 그때 발행되었던 법전이죠. 법전 모음집. 기인제도는 태조 왕건이 사심관제도와 함께 호족들을 통제하고자 호족의 자식들을 개경의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였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조사하여 약탈 목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1912년부터 18년까지 신고제로 운영을 하여 결국 우리나라의 많은 토지가 일본인 손으로 또는 총독부의 그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던 그 사건이죠. 자, 19번 가볼까요?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은 이 단체의 창립 1주년을 맞아 신의주 지회 인사들을 찍은 거래요. 근데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협동전선으로 만든 거래요. 아하, 이거 뭐야.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강령이 바로 신간회의 강령이었죠. 신간회는 1927년 사실상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하여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우리도 손을 잡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유일당의 붐이 막 일고 있을 때 정우회 선언이라든가 조선 민흥회 등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합치기로 했어요. 단 타협적 민족주의, 일제에 타협하는 민족주의는 기회주의니까 배제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주의와 손을 잡으신 것이죠. 이른바 좌우 합작 단체다. 제가 아마 수업하면서 이렇게 써드렸을 거예요. 승자 아닙니다. 그러면서 좌우 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드디어 탄생을 했어요. 그럼 신간회 뿌리에는 어떤 운동이 있다고요? 60만세 운동이 있는 겁니다. 이미 60만세 운동 때 공산당 계열과 학생 계열과 천도교 계열이 손을 잡고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합작의 연대 가능성을 본 거죠. 자, 신간회는 합법적 전국 조직이었습니다. 많은 사회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청년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일제는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불법만 저질러라, 밟아버린다 그러면서. 하지만 도통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민족차별에 반발한 학생들의 저항,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192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였고, 신관에는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를 전국적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거족적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죠. 그러다가 결국 지도부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1926년의 일이었고요.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광주가 1929년의 일이었습니다. 하여 지도부가 구속되자 신간에는 결국 쇠퇴의 길로 들어갔고, 좌익과 우익 계열의 반발 속에서 1931년 자진 해소하고 말았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자,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그럼 설명 다 드렸죠 뭐. 각야날 제정했던 거는요, 한글날이죠. 조선어 연구회란 단체였고요. 독립신문 발행했던 거는 독립협회도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같은 이름의 신문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봉이 만든 조직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걸로는 의열단이 있겠고요. 국민대표회를 개최했던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바로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요게 답이 되겠네요. 김원봉은 신간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라스트 20번 풀어볼까요? 다음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역시 영향이니까 결과를 묻고 있는 거죠. 탑골공원을 왜 갔니? 탑골공원이요. 우리 알죠, 왜 갔는지. 고종의 장례식을 앞두고 독립선언서가 발표된다길래 만세 부르러 갔습니다. 나도 만세에 동참하여 만세를 불렀다오. 야, 만세 부르면 독립이 되냐? 했더니 우리가 독립선언한 게 알려진다면 당시 세계에 민족자결주의가 번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윌슨이라든가 레닌이 발표했던 민족자결주의가 확산되고 있었고, 마침 고종이 승하시자 고종의 인산일을 기하여 뭔가 만세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밝히자라고 하여 탑골공원에 모여 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으켰던 운동의 이름은 3.1운동! 1919년의 3.1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의 영향입니다. 결과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조직을 통하여 구심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일제는 통치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친일파 양성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소위 문화통치라는 회유책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빌미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각계층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결사가 되면서 이때부터 사회각계층 활동, 특히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함께 다는 운동이 막 등장을 했던 거죠. 이게 3.1운동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영향을 주어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가 인도의 비폭력투쟁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는 거죠. 기타 무장투쟁의 활성화라든가 다양한 독립방역의 변화라든가 학생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독립운동 계층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1운동 계기로 나타났던 새로운 변화 모습들이에요. 자, 정방이 폐지되었다. 웬 정방? 최후가 만든 건데 인사권 담당기고 공민왕 때 일단 폐지가 됐었고 뒤에 조금 남아있다가 고려 말에 사라집니다. 수신사 파견은 1976년 강화도작 직후에 1차 수신사를 시작으로 총 3번의 수신사가 파견됐습니다. 홍범 14조는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발표한 근대적인 법제도를 따르는 선언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개 조항의 14조가 가보개혁 당시에 반포되었고요. 조선 태영령은 1910년대 조선인들은 몽둥이로 때릴 수 있다라는 법령이에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했던 게 바로 3.1운동에 영향되겠네요. 자, 이렇게 모두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할만하시죠? 문제 풀고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피드백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셔야 시험 본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쭉쭉 열심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